최승경의 밀리터리 사이언스 스쿨. 우리에게는 꿈의 기술, 외계인이 분명히 불시착한 게 맞다. 이거 고문해서 만든 거다. 스텔스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 요거 후루룩 넘어가면 안 되죠. 요거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 스쿨에서 정확하게 이 스텔스, 요거 진짜 안 걸리냐? 하늘 날아다니면 안 보이는 거 아니냐? 예? 모든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밀리터리 사이언스 스쿨에서 스텔스 기술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스텔스의 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스텔스는 무슨 뜻입니까, 심사장님? 스텔스요? 네, 비밀? 뭐 비밀이란 뜻도 안 있죠. 보인다. 스텔스가 당황스러운데. 자, 스텔스는 바로 스틸, 이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스틸이 뭡니까? 훔친다는 뜻이죠. 훔치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살금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스텔스는 바로 살금살금 잠행해서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태평양전을 보시면서 느끼셨던 것이 멀리서부터 이 적기가 오는 걸 포착하는 게 얼마나 전쟁의 승패를,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지 보셨을 겁니다. 근데 원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다가오는 물체를 인식하는 방법은 뭡니까? 눈이요. 그렇죠. 네. 빛,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소리. 소리죠. 전통적으로 이 빛과 소리에 의지하는 게 방식인데 쉽게 말해서 2차 세계대전에 들어오면서 여기에 다른 것들이 추가되기 시작했어요. 레이더.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레이더, 전파를 이용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오늘. 정확하게 물어볼 때 대답해요. 아니 무슨 얘기할 때마다 대답을 해. 그동안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 야, 이거 그동안 열심히 했구나. 미리 통화한 거 아니에요? 아닌데. 그 전에? 아닙니다. 네네. 2차 세계대전 때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에 새로운 수단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레이더. 레이더는 전파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적외선, 네. 열원에서 나오는 그 적외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탐지하는 기술이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은 멀리서 다가오는 물체를 우리가 보통 탐지하는 방법이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빛, 가시광선, 그리고 열원에서 나오는 적외선, 그리고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파, 그리고 소리, 음파죠 이게. 여기서 소리 빼고 나머지 3가지,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는 동일한 전자기파입니다. 이 파장만 다릅니다. 흔들리는 이 파동의 파장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라는 것만 일단 먼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더라는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쏴줍니다. 즉 레이더가 일종의 전파의 소스가 되는 거죠. 전파의 발생원이 되고 얘가 여기 부딪혀서 맞고 되돌아오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다시 레이더가 수신을 해갖고 이 신호를 분석해서 아,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고 이 물체는 대충 어느 정도의 크기겠구나 이런 걸 알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텔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파에 의해서 발각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텔스 기술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전파에 대응하는 기술 중심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인데 왜냐하면 아까 서준 씨가 그랬잖아요. 이거 뭐 스텔스 하면 안 보이는 거야. 이걸 많이 착각했어요. 처음에 스텔스가 나왔을 때. 그래서 무슨 영화가 있었냐면 스텔스가 나왔거든요. 자, 지금부터 스텔스 모드로 들어간다 해서 빨간 단추를 딱 누르니까 투명이 돼요. 그거는 스텔스가 아니라 보통 그건 클로킹이라고 하죠. 그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네. 전혀 다른 거예요. 스타크래프트 게임에 보면 크로킹 기술이 있습니다. 네. 오버로드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옵저버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비행기가 쭉 적지를 향해서 날아갈 때 적의 레이더가 저기서 깜빡깜빡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적의 레이더에 잘 보이게 될지 이 조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사를 잘 해주면 각도가 딱 맞아야죠. 그렇죠. 이렇게. 예. 가장 쉬운 것부터 우리가 따져 보면은 방금 허준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반사가 잘 되면은 우리가 그만큼 레이더에서 나온 전파들이 효과적으로 되돌아가서 레이더에 잘 잡히겠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반사가 잘 될까요? 첫 번째 면적이 크거나 두 번째 각도가 맞아야죠. 각을 잘 살아있게 해주면.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레이더에서 잘 보이려면 가까우면 잘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모든 물체가 일단 가까이 오면 잘 보이잖아요. 크게 큼지막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까울수록 잘 보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체가 크면 클수록 잘 보여요. 전파는 일단 레이더에서 나오는 순간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해서 약해져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전파가 요만큼 나왔지만은 이게 점점점 퍼지잖아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저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퍼지는 면적이 점점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져요. 근데 이렇게 해서 방출된 전파가 약해졌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다시 저 맞고 비행기에 맞고 돌아오니까 그렇죠. 갈 때 제곱에 반비례하고 또 올 때 제곱에 반비례하는 효과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4제곱에 반비례해서 이게 약해져요. 이런 식의 거리에 대한 관계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그게 레이더 단면적,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우리가 레이더에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레이더에서 이렇게 삥 하면서 어떤 물체에 맞고 되돌아온다고 했을 때 이 물체가 레이더상에서 보이는 크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세기가 있는데 물체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이를테면 100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두 물체에 하나는 쇠구슬이고 하나는 전투기라고 해봐요. 근데 이 쇠구슬이 레이더에서 보이는 크기와 이 전투기가 보이는 크기가 똑같으면은 우리가 이 둘은 레이더 단면적이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더에서 잘 보이는 물체는 저 단면적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고 레이더에 잘 안 보이면은 이 레이더 단면적이 더 작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 스텔스의 개념은 레이더에서 보이는 저 크기, 레이더 단면적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저 단면적을 줄이게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우리가 이 전투기 크기 자체는 못 줄이잖아요. 크기 자체는 못 줄이는데 다른 걸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레이더를 갖다가 표면의 재질을 갖다가 만약에 레이더 반사가 잘 안 되는 그런 재질로 만들면은 이게 맞아도 100이 들어가도 단면적이 10만 튀어나오면은 그만큼 얘네가 단면적이 더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혹은 흡수하거나. 그렇죠. 겉의 재질을 갖다가 레이더 잘 흡수하는 재질로 만들어서 레이더 단면적을 줄이는 기술이고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이게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택하는 방법이 요 기체 모양을 기가 막히게 설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형상들을 보면은 이 전파를 막고서 과거에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체들은 어떤 약점이 있는지 저희가 이 상자를 준비했으니까 여기다 놓고서 한번 저희가 전파는 아니지만 한번 레이저를 쏴서 비춰보도록 하죠. 이게 사실 레이저라서 이게 전파를 정확하게 우리가 그 효과를 재현하는 건 아닌데 어차피 이제 동일한 전자기파니까 근사적으로 보는 건 가능합니다. 이게 4세대 전투기 F-16이고요. 이게 이번 코소보 전쟁에서 보게 될 F-117 나이트호크 기체를 놓고서 자 어떤 모양이면은 이게 잘 반사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먼저 F-16에 이걸 쏘겠습니다. 그럼 이게 F-16에다가 이 형상을 쏴보면은 네. 뭐 레이저가 보통 이렇게 네, 보이죠. 레이저가 보면 여기 되게 밝죠. 저 앞에 노즈콘이라든가 이런데 앞에 공기 흡입부라든가 꼬리 날개 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연료 탱크가 있는 이런 부분에 맞으면 굉장히 밝아지지 않습니까? 반짝반짝 빛나. 네, 굉장히 밝게 빛나는 것은 이런 뾰족뾰족한 부분들이랑 여기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평평한 부분들이 레이저들을 갖다가 잘 되튕겨내기 때문이에요. 우리 쪽으로.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F-117 쪽은 어떻습니까? F-117은 이걸 쏴주면은 이게 지금 확실히 차이 어떻습니까? 나네요. 확실히 요 레이저에 보이는 모습이 이거 안 반사되게 뭐 발라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앞에서 저렇게 전파를 쏴주면은 저 각진 형상을 따라서 옆쪽으로, 뒤쪽으로,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튕겨져 나가죠. 그러면서 정작 레이더에서 전파를 쏜 방향으로는 되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옆쪽으로 튕겨내다 보니까 이걸 레이저를 쏴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반사돼서 나오는 레이저 빛이 그렇게 진하게 보이지가 않죠. 진하게 보이지가 않는데 반해서 다시 이쪽을 이 F-16 쪽을 보면은
보면 훨씬 더 밝게 빛나지 않습니까? 각진대 그다음에 요 코크핏 각진대, 뭐 칵핏이라든가 여기 연료 탱크, 미사일 이런 쪽에 맞으면은 훨씬 더 밝게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거울에다가 빛을 반사하면 눈부시잖아요. 근데 약간 이게 우툴두툴한 돌에다가 반사하면 잘 반사가 안 맞아, 되잖아. 정확히 표현했어. 근데 딱 그런 느낌이야. 맞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상을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가 이 스텔스 기술의 굉장한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얼마나 극적이냐면은 우리가 이 F-16 같은 경우는 레이더 단면적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은 약 4제곱미터에서 5제곱미터 정도 나옵니다. 말로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게 직경이 한 2.5m 정도 되는 큰 쇠공이랑 똑같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직경 2.5m. 네. 근데 만약에 저게 오면 근데 이 F-117 나이트 호크가 오면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 줄어드냐? 한 0.03제곱미터까지 줄어듭니다. 0.03? 네. 3cm요? 아니야, 이거 제곱미터니까 면적이잖아요. 면적. 0.03제곱미터면은 이게 뭐에 해당되냐면은 요 정도에 대박 사건. 해당됩니다. 이 직경이 6cm 정도인 이 쇠공과 똑같이 보여요. 그러면 새도 아니고 참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가 진짜 작은 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만약에 레이더 오퍼레이터가 봤을 때. 레이더를 봤을 때 새다 저거. 이거는 항공기라고 생각을 안 할 수 있지.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은 잠깐만요. 이걸 공기 아니에요? 네, 이게 공기 안에 보시면은 오랜만에 이건 조그만 쇠곳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F-117 나이트 호크가 어느 정도 사이즈로 보이냐면은 바로 이 공기 안에 들어가는 직경 1mm짜리 쇠고슬과 똑같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크기하고 대비를 했을 때 보면 이제 그러면 얘는 이 정도면 얘는 육안으로 구별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래서 새카맣게 거의 그 칠하잖아. 정도가 밤에만 나가라고. 그 낮에 그 작전을 안 했다고. 네. 이렇게 해서 RCS를 갖다가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알았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어떤 모양으로 이 기체를 잘 만들어야지 효과적으로 RCS를 줄일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F-117 스텔스기를 처음 개발하게 된 계기가 1970년대입니다. 그 70년대에 무슨 전쟁이 있었냐면은 나중에 볼지도 모르겠지만은 욤키푸르 전쟁이 있었습니다. 4차 중동 전쟁. 네, 중동 전쟁. 그때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서 당시의 전투기들이 호되게 당하면서 이스라엘기가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미군에서는 야 이거 적의 지대공 미사일을 피할 수 있는 즉 적의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비행기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미국의 전투기 제작사들에게 그런 비행기를 좀 만들어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야, 이 형상을 잘 만들면 이게 가능하겠는데 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문제는 이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 계산이 간단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 평평한 면에서 반사되는 거는 계산을 하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반사되면은 그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이 반사되는 걸로 근사할 수 있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모서리예요, 모서리. 모서리 부분에서는 이게 맞고서 입사각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튈 수도 있겠지만 이쪽 방향으로 튈 수도 있고 되게 이게 복잡하게 튕겨나가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런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이른바 회절 현상입니다. 회절 현상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물결 치는 파도가 쭉 가고 있다고 해봐요. 그랬을 때 이 물결을 갖다가 딱 여기다가 장애물을 만들어 놔갖고 반을 막아 놓으면은 그냥 물결이 위에만 쭉 갈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바다에 가 보면은 저렇지가 않죠. 방파제 뒤에서 이 옆쪽으로도 물결이 저렇게 옆으로 막 그렇지 이렇게 굽어지는 퍼지는 그렇지. 네, 굽어져서 나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모서리에서 굽어지는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회절 현상이라고 해요. 근데 저 회절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는 저걸 이론적으로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옛날 광학 전공 과목 들을 때 저거 막 간단한 거는 계산해봤지만은 조금 이 면이 복잡해지고 하면은 계산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이론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저걸 이론으로 계산해 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걸 계산을 해야 설계를 하니까. 근데 저걸 계산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로키드사에서
그 유명한 스컹크웍스 팀이 여기 뛰어들었죠. 유명한 U2 정찰기 SR-71 정찰기를 개발한 그 전설의 팀이 매달렸는데 팀 이름이 스컹크예요? 스컹크웍스 팀의 모토가 뭐냐? 예산만 주어진다면 자유의 여신상도 날린다. 뭐 이런. 스컹크라는 이름은 그만 아주 집에 안 들어가고 연구하다가 냄새가 나는 스컹크예요? 자,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문헌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이제 정보국에서 적성 국가들의 기술 문헌을 번역해서 공유해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소련 쪽에서 나온 문헌을 책을 하나 번역한 걸 딱 봤는데 우연히 이걸 쓱 보다 보니까 우리가 찾던 내용이 있어 라는 게 나온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소련사.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인가 봤더니 웬 소련의 과학자가 1962년에 저런 모서리에서의 이 전파, 빛 같은 것의 전자기파의 회절 현상을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방법을 자기가 책으로 쓴 게 있었던 겁니다. 우와, 우리가 필요한 게 여기 있었어 라고 하면서 스컹크웍스 팀이 이것이 바로 우리 스텔스 연구의 로제타 스톤이었다 라고 해석합니다. 로제타 스톤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집트의 상형 문자 해독할 때 그전엔 막 해독이 안 되다가 이 세 가지 언어로 된 이 성스러운 언어와 이제 일반 평민들 언어와 그리고 그리스어로 된 세 가지 문자로 된 이 로제타 스톤이 발견되면서 이걸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린 거지 않습니까? 황금 열쇠라고 하면 쉽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거의 정확히 계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누군가 그다음 사람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 사람의 이름은 퓨트르 우핌체프란 분이었습니다. 표트르 대제의 손자예요? 그건 전혀 관계가 없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련에서 나온 문헌인데 그러니까 왜 소련은 관심을 두지 않았냐 이거지. 만약에 소련이 이렇게 중요한 문헌인 줄 알았으면은 이걸 갖다가 책으로 발간하지도 그렇죠. 않았어. 책으로 발간을 한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그냥 동네방네 또 배포한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막 다 입수할 수 있게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가 봤더니 거기에는 참 기구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퓨트르 우핌체프라는 사람은 인생부터가 좀 기구했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이 아버지가 소위 말하는 대숙청에 몰려갔고 나이 3살에 이 아버지가 대숙청에 끌려가서 결국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불순분자의 집인가요? 네. 그 다음에 가족들이 굉장히 아버지 없이 곤궁하게 살았는데 그때 독소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갖고 위에 형이 둘이 있었는데 형은 전쟁터에 끌려가서 역시 전사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남은 거는 자기 누나 둘이랑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서부터 수학하고 물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갖고 대학은 진학해서 공부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잘해갖고 해서 추천서 받아서 진학하려고 했는데 너 어디 가고 싶니? 했을 때 저는 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로 가겠습니다. 왜? 좋은 대학들 많이 있잖아. 저기 모스크바에도 있고 어디 있고 하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런 데는 되게 춥지 않나요? 좀 따뜻한 데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겨울 옷이 없어갖고 그냥 카자흐스탄은 따뜻하니까 그냥 거기 가서 공부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또 영양실조 때문에 눈이 안 좋아졌어요. 눈이 침침해져갖고 얼마나 안 이러다가 먹었어. 실명 위기에 처해갖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야, 너 여기 있다간 진짜 실명돼. 그러니까 지방 대학들 중에서 안과자라는 데 한번 가봐라. 거기가 저기 오데사야. 그래서 오데사 대학으로 보내줍니다. 거기 오데사 대학 지금 한창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그 오데사 대학의 의과대학이 그런 걸 잘 본다고 해서 거기 가서 눈도 좀 고치고 거기서 연구하다가 이런 쪽 광학 문제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갖고 연구합니다. 그때 마침 소련에서도 이 전파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갖고 이 모스크바에서 막 나와서 어디 똑똑한 애들 없나 보다가 너 요즘 열심히 이거 공부한다 라고 해서 얘를 갖다가 이 새로 만든 이 전파 기술 연구소에 채용을 해서 결국에 모스크바로 옵니다. 거기서 또 이제 발탁이 돼갖고 쭉 연구를 하는데 이 사람은 관심이 있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빛이 어떻게 이 모서리에서 회절되는지 그런 걸 좀 이론적으로 막 열심히 풀어내고 싶었어요. 근데 윗사람들 보기에는 야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이게 되게 궁금해요.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위에서 그냥 그래 해봐 라고는 하는데 저게 쓸데없는 거라지 막 그렇게 갸웃갸웃한 겁니다. 내가 지금 생각해도 갸웃갸웃해. 아니 빛이 어떻게 구부러지는지를 왜 궁금해하지?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 와, 진짜 이 천재는 다르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 소련 쪽에서도 이 연구가 어디 쓸모가 있는지 전혀 인식을 못하고 그냥 연구했으니까 저 책 좀 내겠습니다. 그래? 무슨 책인데? 어려운 이런 수식 천지. 그래 이거 별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너 그냥 심심해서 했지? 그냥 책 내고 말어. 책 내고 접어. 라고 하면서 출판을 허가해 준 겁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거네. 난 이거를 알아보는 눈이 더 대단한 거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뭐 이렇게 됐으면 지적 소유권 이런 거 없는 거네요. 그냥 돈 안 내도 되겠네요. 그렇죠. 원장님 책 많이 내시잖아요. 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해도 딱 봐서 안 팔릴 것 같고 이거 내서 뭐 누가 사 이러면 안 내주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지금 역전다방 나오잖아요. 아무리 책을 제가 재밌게 쓴다고 생각해도 사람들이 안 보니까 안 되겠다. 방송을 통해 해야 되겠구나. 와 저런 사람 네. 지금 있었으면은 최 박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얘기하면 재밌을 것 그죠. 같은데. 그때 유튜브가 있으면 훨씬 더 지금까지 많이 알아봤을 텐데. 와. 그래서 아주 무미건조해 보이는 표지의 책을 갖다가 미국 쪽에서 입수해서 열심히 번역을 해서 이걸 돌려봤는데 우연히 이걸 스컹크웍스에서 보고서 유레카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이 형상을 설계하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드디어 짰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계산하는 게 이걸로 인해서 좀 쉬워졌다고 해도 여전히 한계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면을 많이 쓰면은 계산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평면은 그나마 이 삼각형 모양은 계산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삼각형을 최대한 유한한 개수로 붙여갖고 하는 정도밖에 계산이 안 그래서 됐어요. 일단 모양이 저런 모양이 나오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요거 할 때 당시가 70년대잖아요. 맞아요. 70년대면 아직 캐드캠 기술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컴퓨터로 그림 그리기 못한단 말이지. 모형으로 만들어야 그러니까 이걸 도면에 그려서 자대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서 수작업으로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때 저희가 어떤 걸 쓰고 있었다고 얘기했죠? 지난번 원폭 얘기할 때 딱딱 기계식 계산기 그리고 여전히 계산자 쓰던 시절인데 그때가 처음 휴대용 공학용 계산기가 나오던 전자계산기가 나온 전자계산기가 거야. 이거. 전 세계에서 최초의 전자식 공학용 계산기가 나왔어요. 이게 전 세계 최초 계산기예요? 네, 이게 세계 최초 HP에서 나온 이 전자식 공학용 계산기예요. 표지네요? 네. 와 이거 이게 지금 전자계산기에 비하면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는 거지만은 옛날엔 이것만 갖고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걸 보면 1970년대 수준인데 여기 보면 로그 그다음에 뭐 요게 있어, 뭐 루트 이게 있다, 네, 로그, 사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엔 공학자한테 이게 컴퓨터였지. 그렇죠. 이것도 태양광이에요? 아니야, 이거는 충전식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충전이요? 네, 니카드 배터리가 여기 들어가요. 대박 사건. 1970년대도 충전 있었어? 그럼 다 있었지. 너무 1970년대를 후지게 생각하시는 거 네.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생이었어요. 아니 70년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70년대와 지금 저 계산기가 막 사용되는 70년대는 너무 동떨어진 근데 세상 이런 같은 건 거. 있었죠. 70년대 계산기가 있었는데 계산기 쓰면 선생님한테 혼났죠. 암산해야 너 이 훈련 시킨다고. 70년대 초반이면 아직 소매상이나 이런데 전자계산기가 거의 없었을 때예요. 네, 그래서 최대한 계산량을 줄여야 돼요. 계산을 할 수 있었지만은 계산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들어가는 면 자체의 개수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몇 개의 평면만을, 삼각형 평면만을 조합을 해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다리미 같다고 얘기했죠. 이 다리미 같은 이상한 모양의 비행기가 나온 겁니다. 개수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이거 세보면은 뭐 몇십 개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삼각형 면들이 조합이 돼 있는데 굉장히 뭐 단순해 보이는 이런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최첨단 컴퓨터가 동원이 돼갖고 겨우 계산해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점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면서 이런 평면의 조합뿐만이 아니라 이게 곡선이 되더라도 곡면이 되더라도 그 RCS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우핌체프의 이론을 적용을 해갖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 B2 스텔스 폭격기는 이게 다 곡면이잖아요. 매끈한. 네. 이 곡면들은 얘네들 갖다가 다 잘게 쪼개면은
아주 미세한 평면들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면들 뭐 수만, 수십만 개를 갖다가 조합해서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슈퍼컴퓨터가 동원되면은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 뒤에. 근데 확실히 공학자들이 만든 비행기라 진짜 미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긴 해, 그죠? 이 정도면 잘 굉장히 빠졌지. 아름답죠. 진짜 이게 아름다워? 이런 게 멋있지. 잘 빠졌지 이 정도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옆으로 보더라도. 나이트 호크 되게 멋있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면서 스텔스 기체 형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일단 비행기에 수직으로 교체하는 면이 있으면 안 돼요. 수직으로 교체하면은 어떤 현상이 납니까? F-16이 있으면은 얘 여기다가 이제 레이저를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맞고 여기 맞고 다시 되튕겨 나오죠. 당구 같은 느낌이 있네. 네, 그렇죠. 당구처럼 탕탕탕 튕겨서 나오고 이게 단순히 여기 뾰족뾰족한 데라든가 이렇게 각진 부분에 직접 튕겨 나오지 않더라도 몇 쿠션 먹고서 튕겨 나오기가 쉽게 된단 말이에요. 90도를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일단 입사하는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교차하는 면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레이더가 이쪽 방향에서 온다고 했을 때 여기에 수직인 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되도록 옆으로 튕겨내게 돼 있고 레이더가 오는 방향을 갖다가 그래서 최대한 수직이 되려 치면은 지그재그로 만들어갖고 저게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옆으로 튕겨나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뒷날개가 이 평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만들어놓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F-22의 모습인데 이게 더 진화된 랩터의 모습인데 대외계인용 전투기라고 그렇죠. 얘기해요. 이 랩터의 모습을 보시면은 잘 보시면은 여기에도 중요한 특징도 있습니다. 날개가 수직으로 안 90도가 세워놓고 아니야. 굽혀놨죠. 그건 이미 이 나이트호크 때부터 이걸 눕혀놨죠. 근데 눕혀놨는데 이 각도가 전파가 이렇게 들어와도 이렇게 튕겨서 딴 데로 나가게 그것까지 다 고려가 됐고 설령 옆에서 이렇게 맞더라고 이렇게 튕긴 다음에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게 다 고려가 된 현상이고 랩터도 이 스텔스 기인 거예요? 그렇죠. 랩터도 당연히 근데 더 랩- 진보된 스텔스기죠. 랩터는 이쁘잖아. 랩터는 이제 컴퓨터가 발달해서 훨씬 이제 미적으로 아름답게 설계할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각도 자체가 요 각도랑 요 각도랑 같습니다. 꼬리 날개까지. 꼬리 날개도 같아요. 어. 요 각도도 다 같아요. 어. 요 각도, 요 각도, 요 각도가 다 같아요. 오. 이건 왜 그렇겠습니까? 이쪽 방향에 왔을 때 각도가 다르면 일로 튕겨나오고 저로 튕겨나오겠지만은 한 방향 오면은 다 같은 반사 각도로 튕겨낼 수 있도록 이걸 최대한 균일하게 맞춘 거예요. 태극권 같은 거구나. 왔을 때 그 힘을 이용해서 흘려보내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양들이 굉장히 모서리 각도까지 다 일치시키는 이런 차이가 있고요. 오, 신기해. 그리고 또 이제 그 외에도 굉장히 세심한 부분들이 많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레이더에서 전파가 왔을 때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 엔진 흡기구 같은 부분입니다. 엔진 흡기구 같은 부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까 여기 F-16 같은 데 보면은 엔진 흡기구가 되게 단순하게 돼 있잖아요. 엄청 반사가 잘 되더라고, 거기가. 그렇죠. 비추면은 이 엔진 흡기구에 맞아서 흡기구 면에서도 많이 반사가 되고 그렇네요. 또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전파가 직접 들어가서 요 안에는 팬블레이드. 네, 이게 터보팬 엔진이기 때문에 이 안에 날개가 있잖아요. 돌아가는 회전 날개가. 이 돌아가는 날개는 수직으로 서 있죠. 그러니까 거기 부딪혀서 다시 돌아가는 게 꽤 많다고요. 이것들이 안 보이게 뒤로 싹 숨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호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요 앞에 그릴을 씌워놨어요. 여기다 그릴을 씌워놔서 전파가 여기 쏙 들어가더라도 요 그릴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이 안에서 감쇄가 되게 다 설계를 해놓고 이 그릴 자체에서도 반사가 어느 정도 되게 만들고. 근데 하나 질문. 네. 보통 이제 4세대 그 기존의 전투기들은 날개 밑에 흡입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F117이나 이 B2 폭격기를 보면 흡입구를 날개 위로 올려놨거든요. 그렇죠.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스텔스기의 주 방어 대상은 지상에서 쏘는 레이더들이에요. 그렇죠. 주로 이 아래쪽 방향에서 이 전파를 갖다가 그렇죠, 쏠 그렇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래쪽에 흡기구가 있으면은 글로 전파가 맞아갖고 되돌아갈 가능성이 큰데 이 스텔스기는 어떻게 하냐? 폭탄창이나 여러 가지 밖에 다른 것들을 다 요 안으로 집어넣어서 요 바닥이 보이는 부분들은 아주 평평하게 만들고
흡기구 같은 것들도 요 위로 올려서 날개 위로. 주로 전파가 아래 방향에서 오면은 거기 걸리적거려서 되튕겨 나가지 않게 그래서 요 위로 올린 겁니다. 잠깐만.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진보된 F22는 랩터는 밑에 있죠. 랩터는 기존하고 비슷하게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F22는 요걸 갖다가 밑에다 뒀음에도 굉장히 또 독특한 구조적인 이 설계를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바로 레이더 흡수 구조, 레이더 absorbing structure라고 하는 것인데 이 흡기구가 여기서 안에 펜 블레이드가 직접 보이는 게 아니라 쑥 굽어져 있어갖고 직접 안 보여요. 바로 저 그림처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일로 레이저를 갖다가 쏘더라도 안 들어간다. 요게 요 안에서 팅팅팅팅팅 튕기면서 이 안에 구분 쪽으로 이 안에서 감쇄가 돼버려요. 튕기는 사이에. 그런 구조에서 이게 저 안에 펜 블레이드에 맞을 때쯤엔 다시 또 되돌아 나오지 않는 이런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더 흡수 구조를 갖다가 어떻게 제대로 잘 만드느냐가 또 이 스텔스 기술의 핵심이 되는 거죠. 이제 동체를 일체형으로 못 만드니까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붙이는 면도 레이더 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랩터를 보시면 바퀴 나오는 부분이나 미사일 넣는 부분도 톱니바퀴 형식으로 지금 제작이 다 톱니 모양으로 아까 봤듯이 이거 하나하나가 직선 모양으로 만들면은 온 전파가 그대로 튕겨나갈 위험이 있기 이렇게 때문에 돼 있어. 저거 하나하나까지 모든 저 부분을 다 톱니 모양으로 여기도 만들어서 이렇게 돼.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폭탄 투하!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기술적 난제였고 그걸 갖다 극복해가면서 꾸역꾸역 우격다짐으로 만든 게 바로 이 F-117 나이트호크인 겁니다. 정밀 유도 무기 하면은 또 스마트 밤. 아니겠습니까? 아니 목표 타겟 딱 고정해놓고 버튼 누르면 알아서 가서 딱 맞춰주는 거. 사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은 알고 있을지 몰라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구체적인 과정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최승병의 밀리터리 사이언스 스쿨. 뭐 이게 사실 뭐 아주 복잡한 건 아니어서 이게 밀리터리 사이언스 스쿨까지 할까 뭐 좀 고민을 했었는데 원리를 어렵지 않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갖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이해하시려면은 저희가 2차 대전 때 항상 노든 조준기로 몽통구리 폭탄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폭탄을 조정을 해가면서 목표물로 유도해가는 이런 폭탄을 계속 갈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도 이미 유도 폭탄이 있었어요. 이제 독일군 같은 경우는 프리츠 X라는 유도 폭탄이 있어갖고 이걸로 실제로 이탈리아군 전함을 격침시키기도 하고 몇 가지 성과는 거뒀지만은 뭐 그렇게 다량으로 배치하기가 어려웠고 미국은 놀랍게도 이때 TV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그 영상을 찍어가면서 유도해가는 이런 기술도 선보이긴 했는데 벌써 이때 영상 기관들이 있었군요.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게 너무 비싸고 당시 이 전자기술로는 이게 안정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쉬운 방법이 없을까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이 돌파구가 1960년 무렵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60년이요? 네, 1960년에 뭘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냐면은 바로 레이저입니다. 이 당시에 레이저 기술이 딱 발전을 하게 되면서 레이저는 강한 빛을 갖다가 쫙 직진으로 멀리까지 뻗어나가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요 레이저 빔을 이용하면은 표적을 지시해서 유도를 시킬 수가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미 육군이 처음에 연구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걸 대전차용으로 지상에서 대전차용으로 연습을 하다가 한 62년 요때쯤 되니까 이거 된다 생각만 했는데 진짜 되더라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공군이 관심을 가집니다. 야, 이거 그러면은 전차만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떨어뜨리는 폭탄도 이 레이저로 유도를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공군도 이제 한 64년, 65년 돼서 뛰어듭니다. 그러고서 텍사스 땡 회사와 오토넷 땡이라는 회사한테 이걸 발주를 맡겼는데 이 텍사스 땡 회사에서 훨씬 더 싼 비용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서 레이저 유도 폭탄을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텍사스 땡의 레이저 유도 폭탄 원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온 게 마크 84. 저 뒤에는 2,000파운드짜리 한 뭐 거의 1톤 되는 거죠. 1톤 되는 폭탄이 있고 그 앞에 보시면은 유도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뒤에도 날개가 달려 있고 앞에도 조그만 삼각 날개, 저걸 카나드라고 하죠. 카나드가 달려 있고 맨 앞에 보이는 게 저게 바로
목표를 갖다가 쫙 보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저걸로 목표를 탐지하면서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방금 요 내용을 갖다가 한번 실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자, 이 레이저 유도를 위해서는 먼저 레이저로 이 표적을 지시해야 됩니다. 이 레이저 표적 지시기를 어딘가 누군가가 가동을 시키고 있어야 되죠. 이게 항공폭탄 같은 경우는 두 대가 같이 떠갖고 한 대가 폭탄을 떨어뜨리고 한 대가 표적을 지시하는, 지금 탑건 매버릭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하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지상에서 누군가가 이제 특수부대가 침투해갖고 몰래 숨어서 저 표적지 시기를 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무후무하게 소령님이 표적지 시병으로 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그거예요? 스타크래프트 보면 고스트가 핵 네. 띵 하면 뭐 디텍티드 뭐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지적을 해놓으면 거기다 쏘는 거야? 그래서 막 아프가니스탄의 미국 특수부대들이 다 지적하면서 화력 요청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쉬워. 자, 눈이 부신 분들은 선글라스 껴주시고요. 심소영 제대로 좀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드디어 정확하게 목표를 갖다가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적에서 레이저가 빛나고 있죠. 물론 실제 표적 지시기는 이런 그린 레이저로 하지 않습니다. 근적외선 정도, 약 한 뭐 1000나노미터 정도를 써갖고 눈으로 안 보이게 그렇게 해놓는 거죠. 자, 요건 제가 스마트 폭탄 앞에 다는, 레이저 유도 폭탄 앞에 다는 저 카메라 모듈 부분, 그리고 요 카나드가 달린 부분을 제가 만들어 온 겁니다. 옆에 렌즈가 달려 있고요. 자, 이게 투하가 됐습니다. 떨어지면서 요 표적을 봅니다. 그럼 이 표적을 갖다가 제대로 딱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운데 딱 꽂히죠. 녹색으로 여기 가운데 네. 딱 보이게 되죠. 네. 그런데 만약에 쭉 내려오다가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석으로 이게 방향이 잘못돼서 이게 위쪽으로 올라갔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떠버린다. 이 방향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실제 가야 될 곳보다 위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카나드를 조정해야겠죠? 네. 카나드를 어느 걸 펴야 되겠습니까? 양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밑으로. 돌려야 되겠지. 아, 아닙니다. 위에 거. 들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들려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하겠어요? 내려가야죠. 요걸 밑에 저항을 걸, 일으키면 네, 밑에 걸 갖다가 이렇게 저항을 일으키면 이렇게 떨어지겠지. 이게 이렇게 오. 숙여지겠죠. 그럼 다시 중앙으로 왔죠. 자, 그럼 만약에 이게 실제보다 밑으로 고개를 숙여갖고 점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띄워야지. 그렇죠. 위를 올려갖고 이렇게 다시 띄워야겠죠. 그러면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걸 카나드를 조정해 가면서 가면은 점점 이게 점이 선명해지다가 꽝 부닥치는 겁니다. 자, 뭐 요거 스마트밤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었죠? 네, 아주 잘 이해했어요.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당시에는 전자 기술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 카나드를 그냥 온오프로 딱 접었다가 폈다가 하는 정도로 했고, 센서도 비쌌어요. 센서도 비싸갖고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면은 여기 각각 4분면이 4개가 있잖아요. 여기 하나하나의 센서를 4개만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로 가면은 밑에 하나도 움직여, 오른쪽으로 가면은 왼쪽 하나도 움직여,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요즘은 이미지 센서나 이런 레이저 센서가 굉장히 좋아져서 움직이는 양까지 다 계산해 가면서 이걸 접었다 폈다 하는 걸 정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조작이 정교해지고 이게 부드럽게 움직여서 꽝 사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레이저 유도를 이용한 스마트 폭탄이 그래서 베트남전 때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 때는 27,000개 정도의 유도무기 있었는데 그중에 84%가 저 2,000파운드짜리 마크 84 레이저 유도 폭탄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썼고요. 그러다가 요게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비싸죠, 엄청. 일단 그러니까 레이저를 아주 비싼 건 아니고 레이저를 조준하는데 기상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이건 레이저를 정확히 조준해야 되는데 탑건 매버릭에서도 갑자기 레이저가 고장이 나갖고 이게 조준이 안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하지 않습니까? 레이저를 쏴주는 쪽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레이저 같은 경우는 날씨가 흐리거나 뭐 시계가 안개가 쫙 껴있거나 하면은 이게 레이저가 빔이 흩어지기 때문에 조준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유도 방식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GPS입니다. GPS. 미국이 이미 군사용 GPS 위성을 쫙 깔아놓고
굉장한 정밀도로 전 세계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GPS를 이용을 해서 위치를 알고 있는 목표를 갖다가 쭉 하면은 훨씬 더 이 날씨에 상관없이 정확한 유도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집 주소 찍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나온 게 아까 얘기한 JDAM입니다. 제이담. 레이저 가이디드 범 같은 경우는 딱 이 폭탄에서 얘를 갖다가 일직선으로 보면서 휘청휘청 가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가까운 데서 이걸 투하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JDAM 같은 경우는 위치를 알기 때문에 훨씬 멀리에서 떨어뜨려도 멀리에서 천천히 활동해가면서 나풀나풀 가다가 싹 이제 떨어질 수가 있어서 훨씬 상대를 교란하기도 좋죠. 그리고 또 JDAM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기존 재래식 폭탄에다가 저 뒤에 꼬리 부분을 떼내고 GPS 수신 장치와 저 조정 날개만 달면은 간단하게 개조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많이 쓰이게 돼서 특히 코소보 작전에 이르면은 JDAM이 또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뭐 카메라나 센서나 막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 없이 GPS 수신기만 달아있으면 가서 자 도착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관성리도 떨어지기 때문에 GPS가 또 교란을 받아도 어느 정도는 맞아요, 일단. 기본적인 정밀도가 되는 데다가 거기에 GPS 보조를 해주면은 아주 정확하게 딜리버리가 되는 거죠.